안녕하세요.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어떻게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마지막 이야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혼자 독방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특별한 상황이거나 비정상적인 신앙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회는 모임이기 때문이에요. 한 번씩, 아주 가끔 한 번씩 사람들 얼굴 안 보고 혼자 예배하고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드시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인 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임을 유지해야 하고 관계를 지속해야 하고 서로를 세우기 위한 소그룹 리더 코칭을 계속 논해야 합니다. 오늘로서 끝나는 6번의 강의는 졸업이 아니라 입학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여기서 시작하셔야 합니다. 수많은 소그룹, 구역 식구들, 교회의 다른 지체를 섬기셔야 합니다. 삶으로 부딪혀야 합니다. 리더들은 더 앞서 계셔야 합니다. 생각, 이해력, 안목의 폭을 넓히셔야 합니다. 이 모든 유익은 홀로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강의는 코칭 조직을 세우는 조감들을 위해서 내려다보는 것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책에서는 8단계를 말하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코칭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세 번째 강의에서 4가지 코칭 원리를 배우셨죠? 본보이기, 가이드하기, 꿈 심어주기, 무장시키기입니다. 혹시 기억나지 않으시면 복습하시고요. 이 4가지만 써야 하는 법은 없습니다. 본인에게 꼭 맞는 노하우가 있다면 그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즉 손에 익는 도구면 된다는 거예요. 다만 명확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코치가 허술하게 일하면 리더 역시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정확하고 바른 원리를 세워야 합니다. 일반적인 관계에서도 적용할 만하죠. 한때 서점가에 자기개발 서적이 크게 유행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 수많은 이론서 권수만큼 자기 개발을 이루거나 득도한 사람은 적습니다. 비법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오히려 혼란스러운 거죠. 나의 장점을 명확히 알고 적지만 그걸 꾸준히 익혀나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단계, 리더 훈련에 기쁨을 갖춘 코치를 모집하라. 조원 리더 코치라는 조직에서 코치는 전문적인 냄새가 납니다. 노련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공포심에 사로잡혀서 더 깊은 헌신으로 나아갈 수 없을 때가 많죠.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생각을 하는 분은 없습니까? 마지못해 움직이는 분은 없습니까? 기술은 차후 문제요. 우선은 사람을 좋아하는 분이면 됩니다. 어쩌면 작은 부분, 즉 전화 통화를 잘한다거나 문자를 꾸준히 보낸다거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이면 됩니다. 앞장서서 적군을 무찌르는 대장군 같은 사람보다 부족함 없이 채워주는 보급장교가 코치에 더 잘 어울립니다. 그런 분이요 사람을 모읍니다. 흡인력이 있습니다. 1대1 대화, 리더십 모임, 그룹 방문과 같은 공구송자를 열어서 도구들을 공유할 줄 알고 아낌없는 격려와 지지로 사람을 세워 나갈 수 있습니다. 서툴 수 있죠. 일처리가 미숙해서 답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좋아하고 편견이 없는 성품이라면 누구나 코치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내 성질 못된 거 내가 잘 아는데 이런 분은 없죠. 만에 하나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요? 둘째 강의 때 분명히 말씀드렸죠. 사람은 변합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일하시니까. 교회의 소그룹 리더 코칭은 그걸 믿고 현재는 부족해도 사람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조직을 선택하고 결정하라. 효율적인 일을 위해서 조직을 잘 만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탁월한 스승님도 12명의 핵심 리더들을 가르치셨잖아요. 그래서 일반인 코치는 1대5의 법칙으로 조직을 구성합니다. 한 사람이 5명을 감당하는 게 섬김의 최대 범위입니다. 소그룹이 아니더라도 내가 연락하고 섬기는 사람을 5명 선택해서 1년 동안 꾸준히 관심을 쏟아보십시오. 성도의 교제는 자연스럽게 일어날 것입니다. 네 번째, 그룹 리더에서 코치로 섬김의 범위를 넓혀라. 조직을 꾸려가다 보면 성장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필요해서 무슨 직책을 맡길 수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리더십으로 섬기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허리가 휘는 것 같다고 하십니다. 그만큼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때 중요한 게 적절한 사역 배치인데요. 난감한 주제입니다. 딱히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한쪽이 잘해야 하는 게 아니라 다 잘해야 합니다. 최선은 준비 잘 하다가 때가 되어서 섬기는 건데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죠. 지혜가 필요합니다. 만약 이제 갓 리더가 되신 분이라면 어떤 일을 맡으신 분이라면 너무 빼지만 마시고 조금씩 사역의 장을 넓혀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다 보면 생각지도 않던 재능을 하나님이 주시기도 합니다.
다섯째 단계, 사역을 완수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라. 인간관계의 기술 말고 교회 소그룹에서 필요한 기술은 많습니다. 그 모든 게 시간만 채운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분명하고 구체적인 훈련이 필요해요. 교회 차원에서는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훈련받는 사람은 체계적으로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땀과 노력만이 열매를 보장합니다. 물론 프로그램을 일괄 구성해 놓고 우격다짐으로 사람을 밀어넣는 방식은 안 됩니다.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사람은 붕어빵처럼 틀 안에서 바싹 익힌다고 딱딱 맞아떨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최대한 많은 사람이 공감하고 만족할 만한 시간과 공간, 훈련 공간을 준비하는 게 필요하겠죠. 이건 교회 모든 일이나 모임에도 고민거리입니다. 여러 사람 말 다 듣다 보면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요. 이런저런 사정 다 무시하면 참여율이 떨어집니다. 여기에 필요한 게 리더의 지혜와 노하우입니다. 리더의 자리는 그래서 남보다 더한 기술 개발과 기도가 필요한 자리입니다. 또 성경은 항상 모든 소그룹의 중심에 있습니다. 성경 공부 모임이든 단순한 친교의 시간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커피 한 잔을 마시는 일에도 영적인 의미를 묵상해야 하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물며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더합니다. 대화의 주제가 그 주일의 설교이든 큐티 나눔이든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방식이든 자녀를 어떻게 바른 신앙으로 양육할지에 대한 것이든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 아래 모이는 소그룹이라면 항상 이 중심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꼭 성경을 가르쳐야 한다는 게 아닙니다. 영화를 한 편 봤는데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 생명의 소중함을 깨달았어. 라는 신앙 가치관이 들어가도 되겠죠. 일방통행으로 정보만 전달하는 모임만 아니면 됩니다. 훈련의 꽃은 반응을 듣는 것입니다. 내가 미처 몰랐던 점을 깨닫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싶으면 설문지를 준비하는 것도 괜찮겠고 허심탄회한 의견을 듣고 싶으면 익명 편지를 받는 것도 좋겠죠. 중요한 건 경청하겠다는 마음가짐과 자세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반응하고 또 공감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단계, 코치에 대한 보살핌과 양육. 이 부분은 책에 좋은 지침이 나와 있어서 일부분 소개합니다. 사역이란 측면이 아니라 먼저 인간으로 대한다. 개발이 아닌 양육에 집중한다. 그들이 사랑받고 보살핌을 받고 불안감 없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다는 느낌을 갖도록 하는데 목표를 둔다. 함께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다. 그들을 어떻게 섬기면 좋을지 솔직하게 물어본다. 그들의 관심사, 즉 생일이나 자녀를 위한 행사 또는 취미 등에 관심을 보인다. 일곱째 단계입니다. 코치의 수명을 늘리는 요인, 사역은 부르심입니다. 말씀의 사역자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긴 호흡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알바생이 아니라 정규직의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정규직은 1년만 하고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일생을 생각합니다. 또 정규직의 장점 중 하나는 복지입니다. 4대 보험 보장,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마찬가지로 교회의 사역자도 이런 혜택이 있어야겠죠. 국민연금 이런 게 아니라 밀고 당기기에 호흡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식사, 선물, 개인사를 챙기는 일은 섬김을 받는 사람만 아니라 섬기는 사람에게도 필요해요. 직장 일도 아닌데 항상 긴장한 채로 일만 하고 섬기다 보면 몸과 마음에 탈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을 보듬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일만 하면 영혼, 요즘 말로 멘탈에 구멍이 생깁니다. 사탕 선물 보내보셨나요? 사실 어른들께는 기프티콘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 주머니에 넣고 다니시다가 싱긋 웃으면서 건네보시는 것도 괜찮겠죠. 그런 사소한 관심이 어깨에 힘을 풀고 마음에 쉼을 얻게 해줍니다. 여덟 번째 단계, 대안적 코칭 모델. 한 사람이 5사람 1대5로 섬기는 모델이 가장 기본이라면 거기서 다양한 파생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건상 인원을 나눠야 하기도 하고요. 1대1로만 진행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코치와 리더, 각 조장과 구역장의 상황에 맞는 모임을 구성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는 다양한 사람이 좋은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때 원만하게 해결될 것입니다. 이렇게 코칭 조직의 8가지 단계를 간단히 살펴보았는데요. 기억나는 게 몇 가지인가요? 저도 금방 써먹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가 없는데요. 모든 내용을 다 소화해서 적용하시면 제일 좋겠지만 몇 가지만이라도 자기 것으로 체화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저는 젓가락을 기억하자는 내용으로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국인의 자존심 젓가락질은요,
찬찬히 살펴보면 매우 정교한 기술입니다. 힘의 낭비가 전혀 없어요. 콩자반을 집을 때와 갈비를 집을 때 딱 필요한 만큼만 젓가락 끝에 힘이 들어갑니다. 반찬을 먹을 때마다 쇠고수를 집어드는 것만큼 힘과 노력을 기울이면 얼마나 곤욕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모두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후루룩 짭짭 냠냠 꿀꺽 잘합니다. 소그룹 리더 코칭, 더 나아가 인간관계에는 이렇게 젓가락질 같이 몸에 익은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에게 하는 말과 저 사람에게 하는 말, 그런 것들을 긴장 없이 자연스럽게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젓가락질 하듯이 섬길 수 있다면 여러분이 섬기는 어떤 부서든 소그룹이든 교회든 신앙과 정이 넘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6살짜리 어린이가 젓가락질을 연습하듯이 처음에는 서툴고 어렵겠지만 그 과정을 잘 감당하시다 보면 어느덧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는 교회의 소중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